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책은 천국에서 만난 5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로 널리 알려진 리치 앨범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구성은 83살로 죽은 주인공 에디가 천국에서 5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사람은 각각 인연의 장, 희생의 장, 용서의 장, 사랑의 장, 화해의 장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끝이면서 시작인 이야기. 에디는 인생의 마지막 시작을 바닷가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 루비가든에서 정비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프레디 나카라는 놀이기구가 사고로 멈춘 날은 에디가 83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놀이기구 도로래에 우연히 떨어진 자동차 열쇠 때문에 새 케이블이 점점 닳았고, 기구에 달려있던 카트들이 떨어지며 낙하 사고가 발생한다. 떨어지는 카트 쪽에 어린 여자아이가 넘어져 있었고, 에디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아픈 다리를 끌고 반은 날고 반은 뛰다시피 아이에게로 갔다. 그의 손에 작은 손이 잡힌 순간 아찔한 충격,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번쩍이는 빛,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깨어났다. 인연의 장. 에디는 구식 놀이기구인 회전 찻잔 속에서 잠을 깼다. 에디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 보았던 75년 전의 루비가든이었다. 에디는 고함을 쳐보려 했지만 피식하고 공기가 빠지는 것만 같았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빼면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전쟁에서 다친 다리로 인해 걸을 때마다 아팠던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다. 땅딸막하고 반바지에 정비공 유니폼 상의를 입은 노인의 모습. 겉모습은 그날과 똑같았지만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그때 어디선가 메가폰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 루비가든 최고의 쇼, 신비한 연기, 뚱보와 말라깽이, 야수의 인간들을 만나보세요. 이곳은 적어도 50년 전에 문을 닫은 극장이었다. 에디가 커튼을 젖혔을 때 온몸이 파란 사내가 앉아 있었다. 파란 사내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했다. 에디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른이 된 이후 줄곧 루비가든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살았다. 그것은 에디가 생각하는 천국과 거리가 멀었다. 파란 사내는 에디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는 천국에서 5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모두 자네 인생에 결부되어 있지. 그때는 자네도 이유를 몰랐을 테지만 말일세. 천국은 바로 지상에서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있는 거라네. 에디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천국을 파라다이스 동산처럼 생각하지.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고 강가산에서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곳 말이야. 하지만 어떤 위안도 줄 수 없는 풍경은 무의미하다네. 이것이 신이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네.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는 것 말이야. 에디는 말이 없이 있는 게 견딜 수 없어 목소리를 내보려고 기침을 했다. 에디, 난 자네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이지. 내가 죽었을 때 5사람이 내 삶을 조명해 주었네. 그 후 난 자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여기서 자네를 기다렸지. 내 이야기에는 자네의 사연도 일부 끼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그 중에는 자네가 알던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네. 하지만 모두 죽기 전 자네의 인생과 얽혀 있지. 그것이 자네의 인생을 영원토록 바꿔버렸고. 파란 사내는 자기가 죽은 것이 에디 때문이라고 말을 꺼내며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죽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파란 사내의 이름은 요제프 코발츠비치였고 그의 가족은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 이민자들이 대개 그랬듯이 파란 사내의 가정도 가난했다. 그의 아버지는 10살 된 그를 공장으로 데려갔고
어린 그는 일하던 중 실수를 하게 되고 작업반장에게 혼나자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된다. 그 모습을 보고 작업반장이 비웃자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 파란 사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달라 했는데 약사는 질산은이 담긴 병을 주면서 물에 섞어 마시라 했다. 결국 질산은에 중독되어 피부가 퍼렇게 변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공장에서 잘렸고 술집을 전전하다가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 7월에 비 내리는 일요일 아침, 에디는 친구들과 야구공으로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 한 친구가 던진 공이 에디 머리 위를 지나서 길가로 날아갔다. 에디는 공을 쫓느라 자동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길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 차도 갑자기 뛰어든 에디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획 돌렸다. 차는 미끄러지며 주차된 트럭 꽁무니에 부딪혔고 그 사고로 운전자는 죽게 되는데 그가 바로 파란 사내였다. 에디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 난 몰랐어. 내 말을 믿어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군. 심판을 받으려고. 아니야, 에디. 자네는 뭔가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거야. 나뿐 아니라 자네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네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 줄 걸세. 에디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직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뭘 말이오? 우연한 행위란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람과 산들바람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걸세. 에디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우린 공을 던지고 있었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길에 뛰어들었고 나 때문에 당신은 죽었어. 왜 당신이 죽어야 했단 말이오. 이건 공평치 않소. 파란 사내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삶과 죽음에는 공평함이 없다네. 만약 공평하다면 착한 사람이 젊어서 죽는 일은 없겠지. 그가 손바닥을 위로 올리자 갑자기 그들은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앞에는 조문객들이 있었고 목사가 무덤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에디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다만 모자를 쓴 뒤통수, 그리고 드레스와 정장 상의를 걸친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파란 사내가 말했다. 내 장례식에 조문객들을 보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석했어. 왜일까? 궁금했을까? 왜 사람들은 남이 죽으면 모이는 걸까?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까? 모든 삶이 서로 엮여 있다는 걸 영혼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죽음은 그저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옆을 슬쩍 비껴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죽음이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옆을 비껴가지. 둘의 생사가 엇갈리는 거야. 자넨 나 대신 자네가 죽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지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나 대신 죽었네.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번개가 내리치기도 하고 막 탑승 시간을 놓친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지. 우린 그런 일들이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는 걸세. 하나가 시들면 다른 하나는 자라나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전체의 일부분이 되고 우리가 아기에게 끌리는 것도 그 때문이지. 파란 사내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또 장례식에도. 에디는 다시 묘지에 모인 사람들을 쳐다봤다. 자신의 장례식도 열렸는지 궁금했다. 장례식에 와준 사람이 있을까? 목사가 성경을 읽는 동안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은 오래전 파란 사내가 묻히던 날이었다. 에디는 그곳에 있었다. 어린 소년 에디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고 식이 끝날 때까지 숫자를 세며 몸을 베베 꼬고 있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오.
당신의 죽음에서 좋은 게 뭐가 있었소? 에디가 묻자 파란 사내가 대답했다. 자네가 살았지. 하지만 우린 전혀 알지 못했소. 낯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소. 파란 사내가 에디의 어깨에 팔을 얹자 따스하게 녹아드는 느낌이 전해졌다. 파란 사내가 말했다.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라네. 말을 마친 파란 사내가 에디를 끌어당겼다. 순간 사내가 살면서 느낀 모든 감정이 에디에게 밀려들었다. 그 감정이 그의 몸속에 헤엄쳐 다녔다. 외로움, 수치심, 긴장감, 심장마비, 그 모든 감정이 서랍이 닫히는 것처럼 에디 안으로 쏙 들어왔다. 파란 사내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난 떠나네. 내게 천국의 2단계는 끝났네. 하지만 자네는 만날 사람이 더 있지. 에디가 그를 잡으며 말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말해주시오. 내가 루비가든에서 그 여자애를 구했소? 내가 아이를 구했소? 파란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에디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내 죽음은 낭비로군. 내 인생살이처럼. 파란 사내가 말했다. 낭비된 인생이랑은 없네.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란 외롭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뿐이지. 그가 묘지 쪽으로 물러서며 빙긋 웃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흠 하나 없는 캐러멜색으로 변했다. 에디는 그렇게 보기 좋은 얼굴빛은 처음 봤다고 생각했다. 잠깐만! 에디가 소리쳤지만 그는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는 무덤에서 멀어져 잿빛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그러다 이내 사라져버렸다. 희생의 장. 에디가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전쟁터에서 만난 직속 상관이었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싸웠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히게 된다. 포로로 잡힌 후 하루에 한 끼 소금 넣은 주먹밥과 불이 둥둥 떠다니는 누렁국을 먹으며 몇 개월을 버틴다. 포로들은 깡 말라갔다. 그들은 적군이 군수물자로 쓸 석탄을 캐게 되는데 라보조라는 동료가 병에 걸려 석탄을 캘 수 없게 되자 적군 중 한 명이 그를 쏘아 죽이게 된다. 그 일 후 탈출을 계획하게 되는데 에디는 루비가든에서 배운 저글링으로 적군들을 불러 모아 정신을 팔게 만든 후 그들을 죽이고 탈출을 한다. 에디가 헛간에 불을 지르고 돌아서려는 순간 어린아이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이성을 잃은 에디는 다시 헛간으로 뛰어가 사람을 구하려 한다. 모턴이란 동료가 가야 된다고 에디를 잡았지만 그의 가슴을 가격하고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자신의 몸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헛간으로 향하던 중 에디는 다리에 총을 맞고 기절하게 된다. 데이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정신이 나간 에디를 구하기 위해 그때 에디에게 총을 쏜 사람이 자기였다고. 에디는 치밀어 오르는 부활을 참지 못해 데이의 멱살을 잡았다. 내 다리, 내 인생. 내가 자네의 다리를 가져간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야. 데이는 전쟁 중 부하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했다. 누구도 남겨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데이는 정신이 나간 에디를 불이 타오르는 헛간에 뛰어들어가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차량을 구한 데이는 부하들을 태우고 언덕을 달리던 중 나무와 철망으로 만든 엉성한 문이 나오자 운전대를 모턴에게 잡으라 한다. 문을 열고 앞쪽 길을 점검하려고 맨발로 40-50m를 뛰어가 손을 흔들 때쯤 지뢰를 밟아 데이는 죽게 된다. 데이는 에디에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게 바로 그거라네. 천국은 바로 그런 거지. 자기의 어제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네. 에디가 말했다. 죽은 후 계속 여기 계셨군요.
살았던 세월의 2배는 되겠습니다. 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를 기다렸지. 자네가 나한테 배울 내용들을 말해줄 테니 말이야. 에디는 등이 곧게 펴지는 것 같았다. 대희는 말했다. 희생이란 게 있지. 자네는 희생했고 나 역시 희생했어. 우리 모두 희생을 한다네. 하지만 자네는 희생을 하고 나서 분노했지. 줄곧 잃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어. 자네는 그걸 몰랐어. 희생이 삶의 일부라는 것,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 희생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가질 만한 것이라네. 작은 희생과 큰 희생이 있지.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 보내려고 일을 하지. 또 어떤 딸은 병든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나이들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라보조의 죽음이 무의미하지는 않아. 그는 조국을 위해 희생했고 가족들 역시 그걸 알지. 남동생이 뜻을 이어서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네. 그날 밤 우리 모두 차를 타고 지뢰밭을 지날 수도 있었어. 그랬다면 넷 다 같이 죽었겠지. 에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대행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때로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사실은 그걸 잃는 게 아니기도 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지. 난 자네를 쌌네. 그리고 자네는 뭔가 잃었지만 또 뭔가를 얻었지. 자네가 아직은 그걸 모르지만 말이야. 나도 뭔가를 얻었네. 뭡니까? 난 약속을 지켰지. 부하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가 손을 내밀었다. 다리를 그렇게 맞는 것을 용서해 주겠나?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상을 당한 후 얼마나 막막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대해 분노했던가. 그런데 데이가 포기한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워졌다. 에디가 손을 내밀자 데이가 그 손을 굳게 잡았다. 용서의 장. 에디가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에디와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루비가든의 창업자의 부인이었다. 그녀와 함께한 곳은 산속의 마차 모양의 식당이었고 그곳에서 에디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에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무관심했고 일주일에 적어도 나흘 밤은 카드판을 벌였다. 그리고 노름이 잘 안되는 날은 아들들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것은 폭력으로 이어졌다. 에디의 어린 시절은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했다. 에디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에디는 절망감에 빠져 집안에 갇혀 지낼 뿐 아니라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와서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 일 후 아버지와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에디는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노부인은 자신의 얘기를 에디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젊었을 때 해마 그릴이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싸구려 식당이라고 불렀다. 그는 젊고 매력적인 아가씨였다. 많은 남자들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다 거절했다. 그러던 중 에밀이라는 미남의 신사를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한다. 에밀은 목재와 철강에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청혼을 할 때 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딴 루비 가든을 만들었고 정문에는 그녀의 이름과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그림으로 넣은 아치형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 후 그곳에서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루비 가든을 헐값에 팔았고 그들은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가서 생활했다. 그 일로 에밀은 아파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루비가 쉰이 조금 넘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에디는 말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지요? 부인의 사연이나 화재, 그런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앞서 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곳은 우리 이전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에디에게 얘기해 준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미키 셰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술을 먹고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 미키는 아버지가 직장을 구할 때 루비 가든의 주인에게 가서 일자리를 주선해 준 사람이었다. 그날도 전날에 가음을 해서 제때 출근하지 못하자 상사는 그만두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나쁜 소식이 생길 때마다 술을 더 마셔댔고 어머니를 찾아올 즈음에는 만취 상태였다. 에디의 어머니는 혼자 있었고 만취된 미키는 충동적으로 에디의 어머니를 껴안으려고 했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때마침 들어온 에디의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았고 미키는 바닷가로 도망치듯 달려가 바다에 빠지고 만다. 아버지도 화가 나서 미키를 죽이려고 쫓아갔지만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키를 파도와 사투하며 겨우 바다에서 건져낸다. 그 일로 폐렴이 걸려서 에디의 아버지는 죽게 된다. 그녀는 또 에디의 아버지가 죽전 날 밤 얘기를 해준다. 가끔 아버지는 밤중에 깨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창문으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 창문을 올렸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당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도 불렀어요. 형 조의 이름도 미키의 이름도 불렀지요. 그 순간에는 심장에서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에디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아시냐고 묻자 커튼을 사이에 두고 같은 몽실을 썼던 남자가 자신의 남편 에밀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제 아버지도 보았겠군요. 네, 어머니도요? 밤마다 그녀가 서글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로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당신 가족이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일했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몹시 아팠어요.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것처럼요. 내 이름을 딴 공원에서 일했다고 했지요. 저주의 그림자가 드린 기분이었고 그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그 바람은 천국까지 날 따라왔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순간까지도. 에디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식당 말인가요? 그녀는 산속의 불빛을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 식당에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더군요. 또 루비 가든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 모두 안전하고 온전하기를 바라지요. 사고를 당하고 화재를 당하고 싸우고 미끄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남편 에밀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아늑한 곳에서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길 바랐어요.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지내기를 바랐답니다. 루비가 일어나자 에디도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를 미워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끔찍하게 굴었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더 끔찍해졌지요. 루비가 그에게 다가섰다. 에드워드, 직이 그를 불렀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이에요. 그것은 안에서 당신을 잡아먹지요.
흔히 분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처럼 생각되지만 증오는 굽은 칼날과 같아요. 그 칼을 휘두르면 우리 자신이 다쳐요. 에드워드, 용서하세요. 처음 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가벼움을 기억하나요? 물론 에디는 기억했다. 통증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싶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건 아무도 분노를 안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분노에서 벗어나지요. 하지만 이제 저 세상으로 가려면 왜 분노를 느꼈는지, 왜 이제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녀가 에디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해요. 에디는 노부인과 처음 만난 식당에서 시거를 피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가슴에 맺혔던 모든 증오와 서러움을 토해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 묻은 손을 보자 익숙한 말을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에디가 눈을 들어보니 루비가 저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더니 옥빛 하늘로 사라졌다. 사랑의 장. 에디가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그의 아내 마거릿이었다. 에디는 여러 나라들의 결혼식 피료연을 보게 된다. 에디는 세상에 있을 때 피료연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하객들에게 춤을 추라 하거나 의자에 앉은 신부를 드는 것을 도와달라 하면 다리가 불편한 에디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이탈리아 마을에 피료연에 와 있고 거기서 에디는 그의 아내 마거릿을 만난다. 에디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이던가. 에디와 마거릿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둘은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고 입양할 돈을 모으고 있었다. 어느 날 노름을 좋아하는 노예를 쫓아 에디는 경마장에 가서 돈을 많이 따게 되고 마거릿에게 전화를 걸어 입양 비용을 땄다고 자랑한다. 마거릿은 집에 오라고 했고 에디는 좀 더 따고 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거릿은 경마장으로 에디를 찾으러 차를 타고 가던 중 10대 아이들이 육교에서 던진 병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고 반년을 병원에 있어야 했다. 입양하려던 비용은 그녀의 치료비로 써야 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 마거릿은 뇌종양에 걸리게 되고 47에 죽게 된다. 에디는 그녀에게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지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러자 에디는 살면서 오랫동안 신을 피해 살았고 나머지 시간은 신이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냈다고 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랑 없이 살아야 했어요. 안 그래요? 사랑을 빼앗긴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갑작스레 떠났다고 생각했겠지요. 에디가 말했다. 사실 당신은 너무 갑자기 떠났지. 당신은 나한테 화났죠? 아니야. 마거릿의 눈이 빛났다. 그래, 맞아.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이유?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47살이었지.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죽었고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 또 나도 모든 걸 잃었지.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인을 잃었어. 에디가 말했다. 마거릿이 그의 손을 잡더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잃은 게 아니었어요. 난 바로 여기 있었어요. 또 어쨌든 당신은 날 사랑했어요. 잃어버린 사랑도 여전히 사랑이에요. 다른 형태를 취할 뿐이죠. 가버린 사람의 미소도 볼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없고 같이 빙빙 돌며 춤을 출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게 강해지죠. 추억 말이에요. 추억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키우고 가꾸고 품어주죠. 생명은 끝나게 마련이지만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에디는 아내를 땅에 묻고 난 후의 세월을 떠올렸다. 꼭 담장 너머를 보는 것 같았다. 다른 종류의 삶이 저편에 있는 걸 알았지만 그는 다시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난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에디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했어. 마거릿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느꼈어요. 여기서? 그가 물었다. 마거릿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강한 사랑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녀가 일어나서 문을 열자 에디는 눈을 깜빡이며 뒤따라 들어갔다. 어두침침한 방에 접이식 의자가 있었고 구석에 아코디언 연주자가 앉아 있었다. 난 이 장면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거릿이 양팔을 뻗자 에디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춤, 음악, 결혼식과 다리를 연결시켰던 언짢은 기분은 싹 잊었다. 이제 보니 그런 느낌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빙고 카드판만 있으면 완벽하겠어요. 마거릿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에디는 씩 웃으며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어떻게 결혼하던 날의 신부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지? 당신이 이 모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바꿀 수 있어? 바꾼다고요? 어떻게요? 마거릿은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모습으로. 그녀가 팔을 내리며 말했다. 난 마지막에는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에디가 고개를 저었다. 바꿀 수 있겠어? 마거릿은 시간을 끌더니 다시 그의 품에 안겼다. 아코디언 연주자는 귀에 익은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녀가 노래를 따라 불렀고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부만 기억하는 리듬에 따라서. 에디가 고개를 돌리자 마거릿은 47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눈 밑에 주름이 있고 머리숱은 줄었고 턱 밑에 피부가 늘어졌다. 마거릿이 미소를 짓자 그도 따라 웃었다. 에디에게 그녀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에디는 눈을 꼭 감고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봤을 때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난 가고 싶지 않아. 여기 머물고 싶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아직도 팔을 올리고 있었지만 마거릿은 없었다. 다른 모든 것도 사라져버렸다. 화해의 장. 에디가 5번째로 만난 사람은 필리핀 전쟁 당시 불을 질렀을 때 보았던 헛간에서 타 죽은 탈라라는 여자아이였다. 에디가 물었다. 넌 왜 여기 천국에 있니? 할아버지가 날 태웠어요. 불이 나게 했어요. 에디는 눈이 욱신거리더니 머리가 휘휘 돌기 시작했다. 호흡이 빨라졌다. 넌 필리핀에 있었구나. 그림자 속에, 그 오두막에. 엄마가 거기가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막 나요. 에디는 침을 꼴깍 삼켰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아이의 깊고 검은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그게 아이에게 필요한 약이나 되듯이. 탈라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때문에 에디의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양손에 파묻었다. 어깨도 가슴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오랜 세월 그에게 그림자를 드리웠던 어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너무나 생생하게. 이 아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 자신이 이 아이를 죽였다. 불타 죽게 했다.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악몽들. 그런 꿈을 꿀만도 했다. 그때 그는 뭔가 봤다. 불길 속의 그림자. 이 손으로 아이를 죽이다니. 이 거친 손으로. 손가락과 영혼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통곡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가 몸 안에서 울부짖었다.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강물을 흔들고 천국의 안개 낀 공기를 뒤흔드는 울부짖음.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결국 울부짖음은 기도문같이 중얼거림으로 변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숨찬 고백이 되어 터져나왔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널 죽였어. 그런 다음 그는 속삭였다. 용서해 주렴. 용서해 주렴. 오 하나님.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에디는 흐느끼고 또 흐느꼈다. 울음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검은 머리칼을 가진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고통이 가라앉자 에디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드니 탈라가 돌멩이를 내밀고 있었다. 나 씻겨줘요. 탈라가 말했다. 아이는 물속에 들어가서 에디에게 등을 돌리더니 머리 위로 브라우스를 벗었다. 에디는 강으로 들어가 돌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에디가 들락말락하게 말했다. 탈라는 까맣게 그을린 손을 들었고 에디는 손을 잡고 아이의 팔에 천천히 돌멩이를 문질렀다. 상처가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다. 에디가 더 힘껏 문지르자 화상에 난 상처가 벗겨졌다. 더 빨리 문지르자 그을린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고 새살이 돋았다. 탈라가 눈을 뜨자 햇불처럼 흰빛이 번쩍 빛났다. 난 오해요. 아이가 속삭였다. 에디는 돌을 내리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몸을 떨었다. 오라면 그러면 5살이냐? 탈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손가락 5개를 폈다. 아이는 당신의 5번째라는 뜻. 손가락을 에디의 가슴에 댔다. 당신의 5번째 사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에디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탈라가 둘 사이의 공간에 대고 말했다. 왜 슬퍼요? 내가 왜 슬프냐고? 여기서 말이냐? 에디가 속삭였다. 아이는 아래를 손짓하며 대답했다. 저기서. 에디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는 모든 장애를 벗어던졌다. 이제 어른과 아이의 대화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늘 하던 말을 했다. 마거릿에게, 루비에게, 데이에게, 파란 사내에게,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슬펐던 것은 삶에서 뭘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헤매고 다녔지. 난 그곳에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았어. 아이가 말했다. 거기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요. 어디? 루비가든에? 탈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놀이기구를 고치면서? 그게 내가 사는 이유였나? 왜? 에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당연한 얘기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어린이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니까 나한테도 잘해주니까 거기가 할아버지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탈라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그의 서추 앞섭을 만졌다. 에디가 속삭였다. 탈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루비가든에 있었던 어린 소녀 있지? 그 아이를 아니? 탈라는 제 손끝을 응시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애를 구했니? 아이를 거기서 끌어냈어? 탈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안 끌어냈어요. 그 순간 에디는 몸을 떨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구나. 그의 이야기도 끝이 났다. 밀었어요. 탈라가 말했다. 에디가 고개를 들었다. 밀어? 네, 다리를 밀었어요. 끌지 않고 밀었어요. 큰 게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애를 안전하게 구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손길을 느꼈는데 기억나는 건 그것뿐인데
내가 아이를 밀었을 리 없어. 분명 손길을 느꼈어. 탈라는 생긋 웃으며 강물을 뜨더니 작은 손으로 에디의 손을 잡았다. 전에도 잡아본 그 손의 느낌이었다. 그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에요. 내가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왔어요. 안전하게. 탈라는 그를 가만히 당겼다. 둘은 빛과 그늘을 지나고 파란색과 상아색과 레몬색과 검은색 빛깔을 지났다. 에디는 이 색깔들이 그의 인생에 대한 감정들임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그를 끌고 잿빛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를 지났고 다시 환한 빛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 책은 사후세계의 풍경을 에디가 5사람을 만나는 얘기로 전개된다. 에디는 생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에디는 그들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안고 살아야 했던 상처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에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과거와 감정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그 여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입혔던 사람, 그 때문에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만난다.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또 유년 시절부터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도 있었다. 그는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던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는 아버지의 짐을 내려놓는다. 또 젊은 시절 참전했던 필리핀의 어느 마을에서 겪고 저지른 일도 막닥뜨린다. 그렇게 삶에서 단단히 맺혀있던 아픔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 그는 자기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자신과의 화해. 미치 앨범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앨범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죽음과 삶이 이어져 있음을. 이 생애에서 엮은 관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타인 그리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을.